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0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전투기 6대와 해군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땅굴을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침투해 군시설과 도시들을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린블렛 중동 특사 등 미국 사절단들이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성전선으로 이어지는 순례자의 길 오픈 행사에 참석해 벽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 이란군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전투기 6대와 해군을 동원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아이크바리아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일 이스라엘 공군이 전투기 6대를 동원해 시리아 다마스쿠스와 홈스 인근 이란군 목표물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상공에서 다마스쿠스 인근과 서부 홈스의 시리아군 진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관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아기를 포함해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이날 공격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고 이란 민병대와 헤즈볼라 조직원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측소에 따르면 이스라엘 해군도 이번 공습에 참여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군사기지와 헤즈볼라 기지 등 10곳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마스쿠스와 홈스 거주민들은 1일 자정에 발생한 이번 교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본 공습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레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공습 목표는 이란군이 헤즈볼라 지원에 사용하는 군수창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공습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 발사된 S-200 지대공 미사일이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는 키프로스 니코시아 북쪽에 떨어졌고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하레츠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최근 들어 시리아에 한 달에 2차례꼴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골란고원 탈 알하라 지역을 공습했는데 당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시리아 대공 레이더를 향해서는 전자전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땅굴을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침투해 군시설과 도시들을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최근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자랑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의 헤즈볼라 땅굴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나스랄라가 특수부대를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지역 도시와 육군기지를 급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실제 그러한 작전을 시행에 옮겼을 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선전 성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테러 땅굴을 이용해 라우단 특수부대 수백 명을 이스라엘로 침투시켜 갈릴리 일대의 이스라엘 북부 도시와 군사기지를 점령한다는 상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굴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폭격하는 동시에 수천 명의 라두안 특수부대원들을 침투시키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는 최근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 핵시설과 하이파 등 주요 국가시설 등을 정밀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정밀유도미사일 관련 부품이 헤즈볼라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에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또 헤즈볼라 땅굴 및 특수부대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북부 레바논 국경 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GPS 교란을 받자 러시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은 27일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대한 GPS 교란은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들은 공격의 발원지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대신해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GPS 교란의 발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란은 민간 차원의 문제이고 이스라엘군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심각하게 대응할 수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GPS 교란이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관제사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항공기 GPS 항법장치 교란은 과거 러시아가 방어적 조치로 행했다고 알려진 스푸핑이라는 전자전 형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사 조종사 협회는 이번 교란에 대해 러시아의 스푸핑 기법은 GPS 송신기의 잘못된 위치를 전송받게 하는 상당히 진보된 방법이라며 항공기가 수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는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개인이나 일개 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수준 높은 기술적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다라며 애둘러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주변의 항공기들은 GPS가 교란되자 계기 방식으로 전환해 안전하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항공기의 항법장치에는 GPS 교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관성 항법장치인 INS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INS 방식은 과거에 사용하던 항법장치로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동거리가 증가하면 위치 오차도 증가해 주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로 오차 문제로 인해 80년대 대한항공 007편이 러시아 영공을 침입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GPS를 민간에 개방하는 조치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 러시아 군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GPS 교란을 두고 우주에서도 관측되는 지구상의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영공에 발생한 GPS 교란은 시리아 흐메이밈 러시아 공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토드 험프리스 유니브 텍사스대 교수는 이번 GPS 교란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정부가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군을 보호하고 전자전 분야의 우위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일환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험프리스 교수는 지난 몇 달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일련의 센서를 이용해 관련 현상을 추적해왔습니다. 또 그는 현지 언론에 신호가 너무 강해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먼드 토머스 미국 특수작전사령관도 시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자전 환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일대를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작년 봄부터 GPS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언급했고 이는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드론 자살 공격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한편 현대전에서 전자전 능력은 교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GPS 교란, 즉 재밍은 GPS로 유도되는 미사일과 방공 배터리를 마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기의 성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전자전 전투기인 EA-18 그라울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진 F-22 스텔스 전투기를 재밍 포드를 사용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가상 격추시킨 바 있습니다. 그린블렛 중동 특사 등 미국 사절단들이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성전선으로 이어지는 순례자의 길 오픈 행사에 참석해 벽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0일 데이비드 프리드먼 대사와 제이슨 그린블렛 중동 특사가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택 밑에 파놓은 고고학 관광지 오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그린블렛 특사는 순례길에 세워진 벽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행사에 참여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지난 8년간 팔레스타인 인근 실완에 있는 다비드 국립공원에서 발굴 작업을 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팔레스타인 당국과 이스라엘의 좌파 NGO 단체들을 자극했고 NGO 단체들은 이번 유적지 개방이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세워질 동예루살렘에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착촌 감시단체 피스나우는 행사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고 순례길을 가리켜 논란의 터널이라며 두 국가의 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브 에르카트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도 프리드먼은 극단적인 이스라엘 정착민이라며 관련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순례자의 길은 수천 년 전 셀라 혹은 실로암로 불렸던 실로암에서 성전의 훌다 게이트까지 올라가는 길을 지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순례자의 길을 사용했고 현재 순례자의 길은 지하 계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비드 국립공원의 고고학자 나손 시잔튼에 따르면 순례길은 로마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시대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받은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다양한 유대절기 동안 유대인 270만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그 길을 걸었고 성전에서 25만 6천 번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What is fascinating is it's smooth. Why is it smooth? It's smooth because millions and millions, tens of millions of people have been walking on this road over the course of 100 years, 2,000 years ago, and the soles of their sandals weren't smooth. From here, next to the Shiloh pool, they were traveling from this location all the way up to the temple. Men, women, and children, families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were taking this route, including Gentiles that were on their way also north. We know that from signs found in the temple. They went up in a state of purity to the sounds of the flute, with fruit in their hand, with offerings, and there they prayed.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